자, 13단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현대사죠, 그죠? 수능에서 총 4문제 정도 나옵니다, 현대사는. 우선 여러분이 제일 처음 시작할 거는 45년 8월 15일 날 강복한다는 얘기죠. 45년 8월 15일이라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38도선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 내용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43년과 45년 그때 상황, 강복 직전의 상황을 우선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요번에 우리 기말고사에서 나왔죠. 한국 독립 거론을 했던 게 카이로 회담.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요게 좀 재밌습니다. 45년도에 소련이 참전하게 돼요. 얄타 회담 결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이 끝까지 견디고 있으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끝까지 견디고 있으니까 그 당시 미국이 좀 버거워서 소련에게 참전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련이 알겠다, 참전하겠다라고 회의했던 게 얄타 회담입니다. 그 결과 소련은 참전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참전한다? 45년 8월 11일. 웃기죠? 45년도 8월 15일이 광복이니까 4일 만에 참전 끝나요. 그럼 승전국이 되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소련군이 이제 우선은 미국보다 전에 이제 한반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8월 11일요. 그리고 8월 15일 날 원자폭탄 터트리죠. 그러면서 일본 패망해요. 그리고 나 패망시키고 나서 보니까 미국이 딱 보니까 소련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위쪽에서부터 밑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한반도가 전부 다 소련께 되겠다 싶어서 미국이 엄청나게 급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부산으로 시작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미국에 제안합니다. 자, 위쪽에 38도선을 경계로 위쪽에는 소련, 밑에 이남은 미국이 분할 점령하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미군은요, 38도선 이남에서 미군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얘들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다. 45년도에요, 총독부가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했을 때요, 총독부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가면서 그 위로 다시 국기를 바꿨는데요. 일장기가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온 국기는 태극기가 아닙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 본데 태극기가 올라간 게 아니고 미군 성조기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상징적인 거예요. 자, 광복한 이 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가 아니라 미군 성조기가 올라갔어요. 이 말은 뭐다?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들어설 때까지 우리가 대신 정치하겠다라는 의지죠. 38도선 이남 지역의 군정을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 미군은 다른 정치 기구들을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목표는 뭡니까?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자기들은 그냥 현상 유지 잘 하는 게 저희들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 등 조선준비위원회죠. 이런 걸 일체 부인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관리하던 놈을 관리를 뽑아야 되고 경찰하던 놈을 경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제의 식민 통치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군이 직접 정치를 하고요. 소련은 이 당시에 38도선 이북 지역에 간접 통치를 합니다. 이때 소련군하고 같이 들어온 게 김일성이거든요. 이 김일성은 소련군의 앞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직접 통치를 할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38도선 이북 지역에 간접 통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 좌익과 우익의 세력이 나눠진 게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우익이죠. 저 주변에 나는 공산당이다, 나는 공산주의다 있습니까? 그런 좌익 세력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상식을 깨겠습니다. 광복 직후에는요, 이 사회는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상당히 많이 섞인 사회였습니다. 이때 자,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했던 44년도에 건국동맹이 있었죠. 그걸 기반으로 했던 여운형이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 광복 직전에 일본이 패망할 걸 알고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서 총독이 이제 여운형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국내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여운형이었거든요. 여운형을 불러서 우리 일본이 곧 패망할 것 같은데 내가 바라는 건 없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너희 광복 이후에 나갈 때 안전 보장만 해달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자치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광복 전에.
그런 약속을 한 거죠. 여운형이 약속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 게 만약에 갑자기 광복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자 조선 건국 동맹 기반이 되었던 여운형과 안정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설치를 해요. 전국에 뭐 지부와 치안대를 조직하고요. 원래 이 여운형의 좌익, 안재홍의 우익 세력이 좌우 합작 세력이었는데요. 차츰 좌익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이에 안재홍 같은 우익 세력이 이탈하고요. 이에 이탈 이후에 좌익 중심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수립한 이유가 이렇게 국가가 있어야지 아까 미군이 조금 뒤에 들어왔죠. 광복 후에. 광복 후에 조금 뒤에 들어온 미군한테 대등하게 뭐 교섭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빨리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아까 보다시피 어쨌습니까? 미군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합니다. 맞죠? 부인할 수밖에 없죠. 조선인민공화국은 아까 좌익 세력 중심이고 미군은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우익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을 부인하죠. 자, 조선인민공화국 이렇게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 당시에 조선인민공화국 같은 이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말고 다른 정당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송진우, 김성수 같은 일본의 지주 세력들이 이런 우익 세력, 지주 출신의 우익 세력이 한국민주당을 조직하고요. 이승만이 귀국한 다음에 조직한 정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김구를 중심으로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왔던 그런 정치기구가 한국독립당 이런 게 있죠. 자, 박헌영 같은 좌익 세력도 조선공산당을 기반으로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조선공준비위원회 요 그냥 보십시오. 뭐 이런 거 보면 키워드겠죠. 일시적 과도기에 국내 질서를 자주로 유지하고 대중생활을 확보한다. 뭐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려고 한다.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조선공준비위원회 강령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우선은 미국과 소련이 각각 미국의 직접 통치, 소련을 간접 통치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45년도에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죠. 한반도에 이제 이미 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죠. 그게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45년도에 이렇게 실시하는데요. 여기서 결정사항은요. 첫 번째,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두 번째, 이렇게 수립하려고 하면 회의를 되겠죠. 그 회의가 바로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 설치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임시정부 수립하고 미소공동위원회 설치하면서 이거 회의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을 최고 5년 기한에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를 하자. 신탁 통치를 하자. 이 신탁 통치거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모스크바 삼국회상회의 첫 번째 임시정부 수립,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세 번째 신탁 통치를 실시하자. 최대 5년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소문이 난대요. 소문이 동아일보에서 빵 터지면서 이게 언론에 조선의 동아일보에서 터졌죠. 그때 신탁 통치를 위주로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신탁 통치가 강대국이 대신 통치한다 이런 의미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우익과 좌익이 전부 다 반대했죠.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 일본에 핍박받고 그렇게 지배당했는데 또 강대국이 지배당했나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까 좌익 세력들은 임시정부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구나. 결국에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하는구나. 여기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익은 신탁 통치 반대해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 지지로 입장이 변화되고요. 이런 김구 이승만 같은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때부터 원래 이전까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전까지는 친일파와 독립운동파가 서로 우리 사회를 대결 구도였다면 이때부터는 좌익과 우익이 서로 대결 구도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서 슬픈 얘기죠. 여튼간에 이렇게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 이렇게 반대의 이런 결과 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결정사항 세 가지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제 잘 납니다. 자 이렇게 모스크바 전국 예상회의 결과 이제 미소공동위원 설치했죠. 그래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 실시합니다. 민주주의 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거죠. 임시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 소련뿐만 아니고 이때 우리 국내 한반도 국내 여러 단체와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참여할 대상 범위 논의를 하는데요. 소련은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 지지 세력하고만 하자 했고 미국은 아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 무조건 하자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그 서로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면서 협의가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돼요. 이렇게 결렬되면서 이승만이 한마디 합니다. 뭐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우리 그냥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미소 공동위원회 해봤자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정부 빨리 세워야 되니까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하자 주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이렇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나오니까 이때 좌우 국내 이게 남한에 있던 좌익과 우익의 이게 양심 있는 세력들이 모여서 좌우 합작 운동을 벌입니다. 이렇게 좌우 합작 좌익과 우익이 합쳐서서 이제 단독 정부는 수립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좌우합작 세력인데요. 이 좌우합작 운동을 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운형과 김규식입니다. 중도 좌익의 여운형, 중도 우익의 김규식이 합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얘들이 발표한 게 좌우합작 실현칙이고요. 그 결과 미군정 지원을 철회하고 좌우익에 외면당하고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활동은 중단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좌우합작 실현칙에 7가지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이 7개 중에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하자라고 했던 거 1번, 2번 토지개혁을 하자, 세 번째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죠. 친일파를 처결하자. 이런 내용들이 좌우합작운동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좌우합작운동도 결국에는 미군정이 지원 철회하고 여운형 암살 등으로 실패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다시 개최합니다. 개최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요. 자, 이렇게 여운형 암살당하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된 별다른 성과 거두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게 더 이상 미소공동위원회 안 되겠다 싶어서 유엔에 이 문제를 상정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해라 합니다. 자, 인구 비례에 따라서 실시한다면 북한 지역에 100명, 남한 지역에 200명에서 총 300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북한 지역이 좌익 세력이 많던 북한 지역이 이러면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을 때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입국을 거부해요. 왜? 북한 지역이 불리하니까. 그래서 유엔 소총에서 다시 모여서 그냥 남한만 해라 이거죠. 그냥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 실시해라 해서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남한만 실시하게 된다니까 결국에는 분단이 거의 확정지어졌죠. 그래서 이때 급하게 남한의 우익 세력들이 북한에 가서 우리 싸우지 말고 협상을 하자. 그래서 같이 통일정부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게 남북협상입니다. 남북협상은 이렇게 한반도가 단독정부 들어서려고 하게 되자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지도자였던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납니다. 이러면서 함께 단독정부 수립하는데 미소양군 철수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남한은 단독 총선거를 진행하면서 남북협상이 실패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사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조선공준비위원회 요게 여운형과 안재홍 있죠. 키워드입니다. 이 여운형과 안재홍 나오면 조선공준비위원회고요. 그 다음 좌우합작운동 하면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여운형과 김규식입니다. 그리고 남북협상하면은 김구와 김규식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나중에 보기로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3천만의 동포의 읍고함 요거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그거죠. 남북협상 즈음의 김구의 이야기죠. 자, 우선 여기까지만 봅시다 우선. 자, 이런데 여튼 이런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자 48년도에 제주도 4월 3일날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죠.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월 10일날 단독
남한 단독 총선거를 한다 하자 이제 무장 봉기를 해요. 4월 3일 날. 이래서 결국에는 제주 3개 선거구 중에 2곳에는 선거를 못 치르게 되고 한 곳에만 선거를 치르고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8년도에 재헌국회가 들어섰는데 재헌국회가 원래 200명이잖아요. 남한 지역에 방금 전에 200명이라 했죠. 그중에 198명밖에 없는 건 바로 이 2곳에서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제주의 4.3 사건이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을 하게 되자 이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이승만 정부가 여수 순천에 있던 군대를 출동시켜 가지고 이 제주인들을 좀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이에 여수 순천 군대에 있던 이 군대 안에 있던 일부 좌익 세력이 제주도에 출동하는 걸 반대해요. 그게 바로 여수 순천 1019 사건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